화신이 지금 보시면은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누워있고 PER이 4배입니다. 4배. 월봉 보시면은 지금 화신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평가 매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이 부분, 이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될 거냐라고 다 계속 물음표를 던졌는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잠깐 특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을 꽤나 잘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점은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계속해서 뭔가 잘 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고요. 얘네들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배당 맞죠? 배당이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배당 성향도 그렇고 뭐 배당을 늘려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적이 늘어날 만큼 배당을 늘려주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실적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딱히 뭐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는 이유, 지금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랑 기아의 상승 이유는 저 PBR입니다. 저 PBR 얘기 나오는 건 뭐 때문이에요? 얘들이 배당 증액 때문에, 그리고는 플러스로 실적이 준수하게 나오다 보니까 배당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랑 기아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서 삼성전자 사지 왜 삼성전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 본돈에 50% 배당 주는데 삼성전기는 본돈에 20%밖에 배당을 안 준다. 배당률도 삼성전자는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평균 때리면 그래도 한 3% 나오는데 삼성전기는 1%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은 자동차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서 배당률이 뭐 한 3%, 4% 나온다 그러면은 사볼만 하지, 모아갈만 하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동차 소부장 애들, 자동차 부품사들 보시면은 다들 배당률이 1% 내외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배당이 4%, 5% 나와버리는데,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돈을 잘 버는 건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실적 측면으로 놓고 보셨을 때 이제 업황이 그나마 나쁘지 않아. 현대랑 기아가 잘하는 것도 있고,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차랑 기아가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역사를 좀 놓고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이거는 진짜 뭐 포니가 있었다고 하지만 내수 전용이었어요. 2000년대에서 2000년 이후에는 조금 이제 글로벌 하려고 요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실제로 얘들이 그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미국에서 YF 소나타 그 3협충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좀 실적이 나오고 이러면서 2010년대 초가 되면서 글로벌화에 성공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수출 기업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는 2010년대 하반기가 오면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그걸 또 수출을 하면서, 방금 전기가 깜빡해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컴퓨터가 안 꺼지긴 했는데 변압기가 필요한가? 삼성전기를 뭐라고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재룡전기 날라가고 제일전기공업 날라가고 대양전기도 날라갔는데 삼성전기는 안 날라가던. 예. 아무튼 지금 보시면 2010년대 말에 되시면은 요때 제네시스도 나오고요. 네, 그죠.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느낄 거예요. 코로나 직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제네시스 G80 신형 나오고 이러면서 야, 이제는 좀 괜찮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요거는 계속 내연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요 제네시스 나오면서 그동안 현대차가 노력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얘들이 그동안 전기차의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이브리드는 그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제네시스가 나오면서 또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요때 나왔던 게 코나 일렉트릭 수출 잘 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니로 그 일렉트릭 수출 잘 됐어. 그리고는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제네시스 라인처럼 아이오닉 라인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딱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힘을 쏟는데 터진 게 뭐였어? 코로나였지. 코로나는 바로 바야흐로 전기차의 시대였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겠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그 병균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중국에서 이 밀림으로 들어가면서 박쥐를 먹다가 이게 빠방 요러면서 진짜 이게 전기차라는 쪽으로 이게 이렇게 수급수 쏠렸는데, 그 전부터 전기차 잘하고 있었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테슬라 다음 현기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테슬라랑 GM이랑 현기가 중국 외에서 경쟁하는 거고, BYD랑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틀어가지고 요 과정에서 현대차가 힘쏟았던 것도 뭐예요?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뭐 전력 인프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하이브리드로 넘어왔죠. 그리고 고금리의 하이브리드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빨로
10%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고금리 시대에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지. 차값이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접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도 보시면 하이브리드 그 전부터 현대차가 잘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순위 매기면은 토요타 다음이 현대차잖아.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대 기아가 여전히 준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다른 차종은 우리가 가서 계약하면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받아볼 수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이번에 이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나온다 그러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나온다 그래요. K8 하이브리드 그리고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걔네들은 여전히 대기가 있어요. 하브는 여전히 대기가 있어. 하이브리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이브리드 관련돼가지고 좀 그동안 해왔던 기술력이 꽤나 누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배당도 늘려준다라고 하는 저 PBR 혹은 그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전히 주도주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한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니 지금 생각보다 판매량 자체가 잘 유지되고 있다 보니 지금 자동차청 주요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걸리는 게 뭐냐, 얘네들이 저금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하되면 자동차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 부분은 여전히 없다 보니까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괜찮은 종목에 대한 접근법에서 이런 애들은 괜찮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진짜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보면은 언젠간 쏘겠지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런 애들이 수급받아서 올라갈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애들 배당은 준다니? 그잖아. 자동차 업종 올라갈 때 그래서 애들 배당은 준다니? 배당 안 준다 그러면은 제자리로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1.4% 아직 배당 더 늘려줘야 돼요. 배당 한 3%는 돼야 얘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연애 한 10% 15%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당 한 3%는 돼야 마음 놓고 투자하지. 그잖아. 연애 한 10% 성장한다라고 하고 배당 한 3%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년도에도 배당 증액, 내후년도에도 배당 증액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좀 지금 배당에서는 좀 이게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SL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애들 배당 증액을 합니다. 하는데도 솔직히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건 아니야. 왜 23% 주다가 왜 12%로 왜 줄어듭니까? 좀 더 주시죠. 이게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3년간 프리캐시플로우 50%를 지급하겠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은행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는 우리가 번 돈의 30% 정도를 꾸준히 배당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다른 기업들 보시면은 특히 이렇게 중소형주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딱히 이렇게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애들 보시면은 이게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넷마블 같은 거 봐봐. 배당 안 하니까 주가 계속 빠지다가 배당 준다 그러니까 그럼 락바텀이 어디에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장기 투자 이런 부분에서 SL 지금 보시면은 얘도 한 3% 정도에서 락바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년 배당 기준에서. 그러니까 화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게 분명히 그냥 3,700억이라는 시가총액과 1,000억 이익을 내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너무 매력적이야. 야, 영업이익이 3배? PER이 지금 4배 5배밖에 안 나와. 와, 싸다. 싼 건 맞지. 근데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야. 싼 게 비지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이유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적용되는 이 섹터가 이런 중소형주들, 배당 짠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아싸리 주식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싸리 날라가려면은 아싸리 개떡상을 바란다 그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적자 기업에 배당 같은 거 없고 락바텀 계산기 못 돌리는 애들이 떡상을 합니다. 운이죠 이거는. 이런 애들이 수급주 테마주로 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애들이. 그리고 이게 우량기업이고 배당 꾸준하고 락바텀이 유효한 애들은 이런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량주라고 불리고 스윙 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실적 나오는 애매한 주식들은 실적은 좋아. 근데 배당 애매해. 그리고는 이런 애들이 성장도 애매해.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노잼주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노잼주는 뭐냐 그러면은 스윙주라고 하기에는 비싸고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뭔가 숫자가 잘 나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가면 땡큐예요. 안 가. 그러니까 저는 요 투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투자가 락바텀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이런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좀 잃지 않는 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어제 왔던 주독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수급주 중심으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급주는 스윙주나 노잼주나 테마주나 다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수급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는 거 뭐합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를 빠른 변동성에서 돌려버리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 어찌 보면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투자를 빠르게 혹은 크게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혹은 스윙주만 건드려요. 얘들은 안 건드려. 왜? 얘들은 잘못 건드리면은 몇 년 잠기거든.
이게 몇 년 장기거든 이게. 그러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테마주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워렌 버핏도 얘기했는데 본인이 다시 주식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보겠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중소형주는 이겁니다. 실적은 애매해요. 배당은 없어요. 근데 성장이 가능성이 높은 애들. 이런 데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걔네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 스윙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성장에 대해서 이게 10배, 100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초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워런 버핏식 인베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애들이 스토리를 쓰는 거지. 바이오는 여기 목록 중에 어디 들어가냐라고 하시는데 바이오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뭐냐 그러면은 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실적은 애매도 아니 적자잖아. 적자 기업이고 배당을 뭘 바랍니까? 그 성장 가능성만 놓고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높은 프리미엄 을 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테마주에서 이렇게 뭐 유상증자 터지고 뭔가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머나먼 곳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자가 왜곡돼 있는 게 워렌 버핏은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접근하면은 대부분 이쪽이 테마주 엔딩으로 가버리는 게 그게 잘못된 그죠? 이게 좀 시장 분위기 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여러 기업들 다 이렇다고 다 테마주 엔딩이라고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이걸 피하셔야 되고 둘째는 이제 테마주인지 스윙주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어찌 보면 냉철한 시각으로 이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석 끝에 제대로 된 기업을 찾으시면은 거기서는 텐베거가 나와요. 이 텐베거가 나와요. 텐베거는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게 텐베거를 노리고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소위 말하는 요게 테마 급등 후 상패로 상패 엔딩, 테마 엔딩 아니면은 상패는 좀 너무했으니까 요렇게 말씀드리자. 대주주 변경 아니면은 상호 변경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제대로 된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워렌 버핏도 이번 이제 주주총회에서 얘기했던 게 당신이 다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시드가 너무 커서 본인이 이거 버크셔에서 매수를 못한다 그러니까 뭘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거 딱 얘기했어요. 중소형주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가 잘 찾는 게 결국에는 돈 냄새를 맡는 거고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혹은 남들보다 좀 더 현명하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는 애매해요. 화신이 또 글로벌 1등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진짜 돈을 잘 벌어서 현금 흐름이 좋아서 배당을 잘 주는 그런 기업도 아니거든요. 화신 살 바에는 기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를 투자하는 포인트에서는 기아냐, 테슬라냐, BYD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찰리 머거 같은 경우는 BYD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는 뭐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혁신성에 대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 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나는 뭐 기아를 투자하겠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지. 토요타냐? 기아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찌 보면 진짜 큰 부자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굳이 내가 화신을 선택할 이유 화신이 이런 기업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인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투자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나마 제가 SL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배당도 한 3% 나오긴 하고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얘는 제일 핵심적인 게 여전히 성장을 많이 한다라는 점. 그리고는 우리 헤드램프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새 헤드램프 엄청 화려해지고 있잖아요. 엄청 다양한 기능을 품고 있고 뭐 이게 앞차를 피해주고 자동차 PCB 쪽은 어때요? 자동차 PCB는 뭐 전동화 관련돼가지고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네의 전방 산업 혹은 그 동네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온셈이나 NXP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해요. 자동차 시장 전체는 지금 파이가 좀 위축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이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자동차 쪽 반도체 판매량이 안 좋다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TSMC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쪽 반도체 생산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앞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얘들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벤츠 신형 헤드램프 이런 거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헤드램프에 요새 요 밑에 뭐가 깔리고 있거든요. 요새 뭐 지나가다가 벤츠 같은 거나 BMW 있으면 잘 보세요. 얘네들 어떤 기술을 넣고 있냐 그러면은 진짜 이게 미친 것 같은데 요 바닥에 새로운 이런 판때기들이 들어가. 요게 지금 요 안에 이거네 이거. 이 보시면은 그냥 레이저 라이트 옛날에 얼마 전에 레이저 라이트 나왔다 개발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여기에 요런 것들이 들어가. 요런 것들이
들어가. 이런 것들. 요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일조량 확인하는 거.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지금 햇빛 각도가 어느 정도냐.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내가 언제 켜고 언제 꺼야 되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기능이지. 그 보시면은 요게 또 앞에 또 센서가 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있냐 없냐 돼 있어 가지고 요 안에 그 LED가 이 몇백 개가 들어 있거든. LED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 지나가는 그 구간마다 그 눈부심 방지한다고 구간마다 LED를 껐다 켰다 해요. 그러니까 일조량 확인하고 앞에 소위 지나가는 그 뭐 행인이나 자동차들 약간 눈부심 방지 요런 센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헤드램프 가격이 올라가지.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 이거를 만드는 글로벌 공급자 중에 하나가 SL이거든요. SL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이유도 헤드램프가 점점 비싸죠. 점점 기능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만들다 보니 얘네들 매출 보시면 매출 성장이 장난 아니에요. SL도.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 전구에서 LED로 넘어갔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헤드램프 박으면 헤드램프 한 짝에 300만원씩이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 기능이 많아져서. 요새 헤드램프 박으면은 제네시스 같은 거 박으면 한 짝에 150만원이에요. 아무리 국산차라 그래도. 부품값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근데 실제로 그 기능을 보면은 기능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약간 재미는 없지만 배당 3% 정도면은 뭐 하나도 크게 뭐 나쁘진 않겠다. 요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벤츠는 1000만원 넘잖아. 그런데 1000만원까지는 안 나와요. 지금 한 짝에 350? 이클 신형 기준으로 350, 400 정도 얘기하던데 두 짝 앞범퍼 빡 박으면은 헤드램프 2개 800, 앞범퍼 350, 앞범퍼 그릴에 들어가는 그 센서들 한 400, 그 전면 딱 박으면은 1500. 이런 느낌. 비싸요.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아무튼 지금 제가 화신 얘기하면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과연, 저는 항상 머릿속에 이걸 생각을 하거든. 투자할 때 내가 생각하는 투자가 어떤 투자나, 저는 이 스윙주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는 항상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글로벌 경쟁 기업.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이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투자할 만한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라인을 좀 그려놓으시고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하시다 보면은 그 중에서 베스트가 뭔지가 감이 서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베스트가 뭐냐, 요거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승률이 저절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부품주 투자 전략